안녕하십니까. 더병원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을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발달 심리 또는 발달 이론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여러분 37페이지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유아기와 또 영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오늘은 우리가 37페이지 나와 있는 아동기부터 학습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찾으셨나요? 좋습니다. 이번 아동기에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뭐 학동기라고 해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저학년까지 그 기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동기라고 합니다. 이제 아동기가 끝나면 이제 청소년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어린아이의 시절에 해당되는 그 시기입니다. 아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간을 보게 되면 4세에서 6세 사이에 아동기 전기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뭐 유아기도 보통 6세 취학전 아이까지 얘기합니다만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학령 전기라고 해서 아동기 전기 이렇게 구분해서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7세에서 11세 사이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고요. 바로 에릭슨의 구분에 의하면 건면성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6세에서 12세 사이에 그 기간과 어느 정도 매치가 되고, 프로이드적으로 보면 잠복기 또는 잠재기에 해당되는 시기가 바로 학령 전기, 아동기 전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좀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로 가면 이 시기에는 같은 또래와의 접촉이 좀 더 많아지게 되고 사회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와만 같이 있던 그 시기가 이제 뭐 유아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곳으로 이제 나가면서 많이 이제 대인관계 내지는 사회활동을 습득하게 되고, 또 사물에 대한 호기심도 막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고 능력도 갖추게 되는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이든지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독립적 주도성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이 시기다. 이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 발달에 따르면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출생 시의 2배, 동그라미 한번 치세요. 신장, 키는 출생 시에 가졌던 키보다는 2배 이상, 그 다음 체중은 5배 이상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급등 성장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기능은 뭐 다각형을 그릴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정교해진 그 손가락의 재치라든가 손목의 회복 능력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되고, 공도 이렇게 똑바로 던질 수 있는 방향성을 갖추게 되고, 근육의 어떤 그런 세밀한 조작도 가능한 이 시기가 바로 지금 이제 아동 전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이 보시게 되면 심리적 발달이라든가 인지 발달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특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불완전한 분류 능력을 보인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분류 능력을 갖추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자아중심성 어떤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고적 측면에서 비가역성을 보인다. 여러분도 꼭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어리기 때문에 사고 측면에서는 원래 가역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탄력성 있는 생각으로서 얼마든지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돌아가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가역성이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비가역성의 단계에 머무는 이런 부분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덕성 발달과 관련해서는 전조작기에 해당되는, 피아제의 전조작기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콜버그라는 학자가 도덕적 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르면 전인습적 수준에 해당되는 시기가 바로 여기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발달의 정도가 이렇게 나름대로 단계를 정해놓은 것인데요. 예를 들면 피아제의 뭐 구체적 조작기 또는 피아제의 전조작기는 콜버그의 어떤 단계와 유사한가, 또는 프로이트의 뭐 성격 발달 단계와 어떻게 유사한가, 또는 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에릭슨의 발달 8단계와 어느 시기와 뭐 일치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참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학자들의 단계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 마시고 다른 학자들과 비교해서 시기를 이렇게 맞추는 뭐 표를 하나 만드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꼭 여러분들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서 발달이라든가 특히 이제 사회적 관점에 대한 수용이라든가 객관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런 능력들이 조금씩 이제 키워집니다. 뭐 아주 뭐 완벽하게 갖춰지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엄마 품에서 뭐 유아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어떤 사회 어떤
관계가 좀 더 확대되는 이런 시기니까 사회적 관심 수용에 대한 능력도 조금씩 커지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역시 자아 중심적 사고에서 아직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역할 학습도 이 시기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이게 조금 고정관념에 박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는 여자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남성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좀 기착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그 일대 아이들이 그러죠. 왜 엄마는 여자인데 왜 그거 해? 아빠는 남자인데 왜 못해? 뭐 이런 식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성 역할에 대한 부분에서 고착되는 이런 시기도 바로 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로 가서 자아 개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때는 역시 자아 중심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 있고, 이어서 사회화도 조금씩 커져 나가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동기에서 두 번째 후반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학년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보통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도, 4학년 뭐 빠르면 늦으면 한 5학년까지의 요 시기를 우리가 학년기 또는 아동기 후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공식적 학교 교육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므로써 좀 더 많은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교육받기를 요구받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프로이트적으로 보게 되면 잠복기, 잠재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 청소년으로 가기 바로 그 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이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동성의 어떤 동료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남자는 남자아이끼리, 여자는 여자아이끼리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달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아동기 후기에는 신체적 발달의 경우에는 뭐 거의 모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급속하게 학습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심리적 발달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은 그 심리적 발달에 보면 인지 발달 그 부분에 보게 되면 구체적 조작 단계입니다. 피아제의 단계에 따르면 구체적 조작 단계에 해당되면서, 그 밑에 보면은 제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하면서 보존의 개념과 유목화의 개념과 조합 및 서열화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놨습니다. 특히 이 보존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존 개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보존의 개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내용상으로는 뭐 큰 차이가 없고요. 용어는 그냥 보존 개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또 여기다가 보존의 개념 이렇게 사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보존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보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의 어떤 크기라든가 모양새라든가 또는 어떤 면적이라든가 형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물체나 또는 어떤 그 물질, 어떤 그런 사물의 속성이라든가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길쭉한 이런 유리병에 요만큼의 물이 들어있는 요 물하고, 그 다음에 약간 접시 모양, 사발 모양에 있는 이 물하고 이걸 여기 부었을 때 사실은 이 물의 양은 똑같은 거죠. 그러나 약간 형태가 변한다고 해서 이것이 양의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보존의 개념인데, 이러한 이 양 자체가 이렇게 붓게 되면 모양이 비록 달라졌다 하더라도 이 양은 서로 같다라고 인식하는 것, 이게 보존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완벽하게 갖추는 시기가 바로 아동기 후기 이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게 되면 유목화의 개념입니다. 유목화라는 게 뭐죠? 우리가 보통 영어로 말하면 그룹핑이죠. 그룹 진다는 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사자와 코끼리, 호랑이, 다람쥐는 동물이고, 그죠? 이런 우리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식물이다, 이렇게 구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핑에서 계열화시키고 윤목화시킨다는 말은 카테고리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조합 및 서열화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음, 많고 적음,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 사람 이렇게 또 서열화 시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숫자의 크고 작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알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아동기 후기의 인지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꼭 세 가지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 발달에서 따르면 객관적 지각이 가능해지고, 또 공간적으로 굉장히 감각이 많이
이렇게 좀 확대되는 이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과 창의성도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 한 장 넘겨볼까요? 그 다음 발달이라든가 정서 발달, 자아 개념의 발달이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거기 보시게 되면 자아 개념의 발달이라고 해서 세 번째 칸에 보시게 되면 바로 자아 존중감, 우리가 보통 셀프 스템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도 점점점 커지게 되고, 그래서 자아 존중감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인 학업에 대한 자아 존중감이라든가 부모와 또 또래에 대한 관계에 대한 또는 사회적 존중감, 그 다음에 자기 신체에 대한 자아 존중감, 이런 세 가지의 셀프 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점 발달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사회적 발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에 보게 되면 41페이지 청소년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춘기라는 말이죠. 이게 한자로 쓰면 봄을 그리워한다 이런 말인데, 굳이 번역을 하다 보면 봄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또 색이라고 하는 섹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한자로 보면은 그 성에 대한 강렬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리비도가 막 그야말로 막 끌어오르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사춘기라는 한자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사춘기라고 하는 말은 사실 좀 좋은 말은 아니죠. 좋은 말은 아닌데, 그런 어떤 신체적인 특성이나 또 성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호기심이 어느 시기보다도 많아지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해서 사춘기라는 명칭을 씁니다. 나이로 보면 보통 13세에서 24세까지가 이제 보는데 기존 크게 잡은 것이고요. 보통 18세, 19세까지로 봅니다만은 일단은 24세까지를 우리가 청소년기로 크게 살펴봅니다. 이러한 청소년기에 대한 발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소년 상담 상급 6번째 과목 선택 과목으로 나오는 청소년의 이해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좀 더 깊이 다루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청소년기는 피아제의 어떤 발달 이론에 따르면, 인지 발달 단계에 따르면은 바로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며, 에릭슨의 발달 8단계에 따르게 되면은 자아 정체감과 역할 혼미성 내지는 역할의 모성 단계에 속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기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개념은 바로 조숙과 만숙입니다. 조숙, 만숙. 제가 이 단어가 참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왜 논에서 그 벼 있잖아요. 벼 보면은, 벼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 만생종이 있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조생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생종은 뭐냐면 늦게 모내기를 하고, 빨리 모내기 합니다. 죄송해요. 빨리 모내기를 하고 늦게 수확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땅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것이고요. 조생종은 늦게 파종을 하고 빨리 수확을 하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수확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땅에 심어져 있는 시기는 굉장히 짧은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따져보면 조생종이 굉장히 경제적이죠. 땅에 심어져 있는 시기가 짧으니까. 그러나 조금 이렇게 찰진 것이 좀 떨어지고 쌀의 그 질이 떨어지는 거다. 그러나 만성종은 손이 많이 가죠. 아무래도 논에 심어져 있는 시간이 기니까. 그러나 어떤 쌀 맛이 좋고 찰지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품질이 좋은 쌀들이 보통 만생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만생종은 아주 천천히 이렇게 큰다는 얘기고, 조생종은 뭐죠? 빨리 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조숙이란 빨리 성숙돼 버린다는 뜻이고요. 빨리 성숙된다. 그 다음에 만숙은 조금 더디게 성숙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용어를, 그러니까 빨리 된다. 그 다음에 만숙은 아주 천천히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는 조숙과 만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방향과 일정한 어떤 단계가 있긴 하지만은 개인차가 난다는 거죠. 어떤 아이는 빨리 조숙하는 반면에 또 어떤 아이는 좀 천천히 만만디라고 해서 만숙의 어떤 단계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또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교재에 보게 되면 일단 조숙은 신체나 정신의 성장이 빠른 것이고, 만숙은 반대의 경우를 얘기한다. 이렇게 해놔놓고, 조숙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 부분 굉장히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발달이라고 하는 측면, 특히나 청소년의 발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험에 참 잘 나온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그 조숙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보면은 신체적인 활동 능력과 세련된 태도로 우수함으로 또래 청소년들에게는 인기가 있고, 나름대로
할까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고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어른 흉내를 좀 냅니다. 그래서 흡연이라든가 음주와 같은 우리가 보통 지위 비행이라 그러죠. 자기 지위에 맞지 않는, 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 뭐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이 지위 비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른이 했을 때는 별로 이게 범죄가나 일탈행위가 아니에요. 이런 뭐 술이라든가 뭐 어떤 뭐 유흥업소에 출입한다든가 뭐 담배를 핀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른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행동이죠. 뭐 처벌받을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나이가 어린 친구가 술을 한다, 담배를 한다 그러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비행으로 볼 수 있겠죠. 지위가 아직 안 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위에 따른 비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조숙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빨리 배우게 되고 서둘러 어른 흉내를 내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관에 빠지기 쉽다. 그 다음에 학교 폭력과 같은 행동에 빠지기도 쉽고요. 또한 이러한 또 조숙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용모도 빨리 성숙하고, 그러므로 해서 다른 아이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반대로 조숙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어떤가? 이건 조금 그렇습니다. 동년배보다 신체적으로 더 발달돼서 자아의식이 강하고 어색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빨리 어른 것에 된 것에 대해서 좀 자랑스러워하는데 여자아이들은 조금은 좀 수줍어해요. 가슴이 빨리 나온다든가 초경을 빨리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막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어색한 태도를 보인다, 이런 얘기고요. 나에 보시게 되면 만수가보다 더 일찍 발달적 긴장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성인기의 문제 해결에 뛰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빨리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인기에 빨리 들어가는 그런 이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숙하였다고 해서 또래로부터 더 긍정적인 기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남자아이들은 빨리 조숙하면은 다른 아이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데 여자 청소년 사이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 조숙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의 어떤 그 발달에 있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숙한 청소년의 부모의 경우에는 또 어떠한 오류를 범하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체적 성장을 정신적인 성장으로 오인해서 과도한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덩치가 크니까 어른이 된 것처럼 보여서 아이들에게 어떤 인내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택 과정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른처럼 해주기를 과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일반 청소년보다 간섭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간섭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제 다 컸다라고 보는 거죠. 다 컸기 때문에 다 큰 만큼의 어떤 행동, 예를 뭐 양보한다든가 참아준다든가 책임감을 져야 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알게 모르게 조숙한 아이들의 요구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청소년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 청소년 상담을 할 때 아이들이 호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그냥 평범한 청소년의 한 명으로 봐주기로 한다는 거죠.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삼형제 중에 맞입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엄마가 맨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너는 마지가 왜 그래? 네가 장남이면서 왜 그래? 장녀가 참아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조숙해지는 거죠. 아무래도 집안에서는 부모님 다음의 어떤 서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어른처럼 자기 스스로 변하면서 말투라든가 행동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어느 순간가 부모 입장도 보니까 덩치도 커지고 하는 게 어른스러워 보이니까 계속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근데 어느 갑자기 다시 한번 자아가 깬 거죠. 자기는 아직도 16살, 17살밖에 안 먹은 일개 청소년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기 친구들 또래도 다 비슷비슷하게 어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만 부모가 장녀다, 장남이다 하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업이라든가 친구관계라든가 학교 생활에 어려워서 저하고 상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숙한 청소년의 부모와 관련해서 또래와 비교되는 말로서 상처를 받기 쉽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만숙이니까 늦게 좀 더디게 성장하니까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뭐 아직도 이렇게 초경이 늦냐, 왜 이렇게 뭐 가슴이 아직 안 나오냐, 우리 애는 아직도 사내가 너무너무 어리다라든가 저러다가 어떤 뭐 성적 기능은 너무 늦게 발달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을 걱정하게 함으로 해서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또 부모의 과도한 걱정으로 왜곡된 자아가 형성되기도 한다는 점도 우리가 이 시기에 조숙과 만숙을 바라보는 문제점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다음 장 넘기시면 청소년기에 정체감 형성이 중요한 이유. 뭐 우리가 정체감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청소기뿐만 아니라 뭐 어느 시기에도 다 필요하지만 정체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청소년 시기에 가장 왕성하게 형성이 되고 이것이 그 뒤로 성인기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정체감 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 보면 급속한 신체적, 정신적 성숙에 따른 내적 충동의 양적, 질적 변화가 왕성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동도 성인도 아닌 주변인의 어떤 그러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의존성이 상반된 그런 사회적 욕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독립성을, 어떤 때는 의존성을 각각 요구하는 방향이 다를 때 혼란스러워진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다 보면 사회는 청소년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를 요구하면서도 청소년들의 본격적인 사회적 관심과 참여에는 또 제한을 가해버립니다. 어떤 때는 어른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청소년이니까 일정한 제한을 가해버리는 그런 어떤 그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바에 이런 말도 나오네요. 동일시 대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일시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은 그 성격의 발달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자 아이는 아빠를 또는 여자 아이는 엄마를 엘렉트라 콤플렉스 내지는 그 오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면서 동일시라고 하는 개념에서 아이들이 점점점 발달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청소년 시기 이제 우리가 그 생식기를 지나서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돌아서게 되면 이제 타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동일시의 대상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때 약간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청소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청소년기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청소년기에는 바로 품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품행에 대해서 조금은 비정상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서 품행장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품행장애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품행장애는 여러 가지 뭐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가진다든가 기물을 파괴한다든가 또는 뭐 사기나 절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심각한 규칙 위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DSM이라고 해서 이상정신질환 그 진단 및 뭐죠? 그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DSM-5 요번에 개정판 DSM 그 5 개정판에 보게 되면 품행장애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필기하면 이것도 기출문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DSM 5 개정판에 보면 이 품행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품행장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타인에 대한 공격성입니다.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과도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품행장애의 한 요소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또 기물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기물을 파손한다. 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사기라든가 절도와 같은 이런 범죄 행위를 심심치 않게 저지르는 이런 것이 또 품행장애고요. 마지막으로 좀 심각한 단순한 어떤 그런 교칙 위반이라든가 뭐 행정 질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어떤 규칙이라든가 법률을 위반하는 이런 행위를 빈번하게 일으키는 이런 것을 우리가 품행장애의 요소로 봅니다. 뭐 단순한 언어폭력 이런 것들 있죠. 단순한 언어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욕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물리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나 물리적인 어떤 그런 규칙 위반 물리적인 비행을 우리는 품행장애라고 해서 DSM-5행에서는 분류한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청소년기의 품행장애는 그 4줄 나오는데요. 그 세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이런 게 됩니다. 소아기에 발병하면 잘 낫지 않으며 청소년기에 발병하면 나이가 들어서 반사회적 행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여러분 줄 한번 꺼십시오. 이게 뭐냐면 아주 어렸을 때의 이런 품행장애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소아기 때에 어떤 영향이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죠. 좀 빨리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의 어떤 사건이나 경험에
시험에 의해서 품행장애의 원인이 제공되었다면 굉장히 고치기 힘들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나 청소년기에 발병을 했을 때에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교육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사회 속에서의 어떤 규칙에 대한 학습을 잘 배우게 되면 서서히 그 행동을 줄이거나 품행장애적인 요소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거의 뭐 정설로 받아들이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꼭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에 보게 되면 DSM-5 이용에 나타나 있는 신경성 식욕부진증 진단에 관한 부분도 가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여자아이들 경우에 그 체중이라든가 뭐 날씬한 몸매 이거에 대한 어떤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신경성 식욕부진이죠. 막 안 먹다 보니까 살찐다고 막 이렇게 저녁에 굶고 자고, 우리 딸아이들 지금 고1인데 그런 행위를 많이 합니다. 저녁을 거의 안 먹어요. 뭐 제가 보기엔 정상적인 그런 체중이고 정상적인 몸매고 정상적인 몸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굉장히 살쪘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러한 문제가 청소년의 학업 문제라든가 학교 문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가, 나, 다, 라가 제가 쭉 적어놨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연령과 신체에 비해 최소한의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조차 거부한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걸 더 뺀다, 내가 살이 많이 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뭐 보통 이렇게 뉴스에도 보면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해 보면 다들 본인이 정상인에 비해서 살도 많이 찌고 날씬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나에 보면 체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뭐 정상적인 것 또는 정상보다 덜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주 살찌고 무겁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또 남들보다 살찌는 것에 대한 어떤 상대적 두려움을 크게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신경성 식욕부진증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제가 유형의 세분화라고 해서 조금 인텔리트 다른 글씨체로 제가 써놓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제한형이 있고요. 그러면 제한형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바로 폭식 및 하제, 폭식하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폭식하제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폭식하제 사용형이죠. 폭식하제 사용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형.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제한형의 경우에는 폭식하제를 사용하지는 않으면서도요, 이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하나의 형태로서 스스로 이렇게 구토를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는데, 구토를 한다거나 뭐 일부러 설사약을 먹는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지만은 적어도 자신이 어떤 그 음식을 먹을 때 아주 신경적으로 음식량을 줄인다든가 안 먹는다든가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폭식 및 하제 사용형은 먹는다는 거죠. 안 먹는 건 아니고 먹기는 먹어요. 근데 먹으면서도 굉장히 걱정이 되죠. 다 먹고 나면 살찔 것, 체중이 늘어날 것, 뚱뚱해질 것, 이게 걱정이 되니까 약물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강제로 구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하제를 복용해서 스스로 구토해내거나 뭐 설사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서 그러한 어떤 체중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형태가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6번째 시간을 이렇게 또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청소년 시기에 가장 큰 문제인 청소년 자살에 대한 내용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